오리칼쿰. 이것은 플라톤의 대화편에 있는 아틀란티스의 이야기를 포함하여 여러 고대 저술에서 언급된 금속입니다. 이에 따르면 오리칼쿰이 금 다음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고대 아틀란티스의 많은 지역에서 발견되고 채굴되었지만 당시에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오리칼쿰은 매우 귀한 금속처럼 보였는데 그것을 채굴한 것으로 볼 때 한 종류의 금속이거나 또는 합금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 수세기 동안 전문가들은 전설 속 오리칼쿰 금속의 구성과 기원에 대해서 서로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틀란티스의 잃어버린 금속인 오리칼쿰이 시칠리아의 한 난파선에서 발견되었을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군 소속의 고고학자 그룹이 시칠리아 연안에 2600년 된 난파선의 근처에서 모래 해저에 흩어져 있는 약 200여 개의 주괴를 발견했던 것이죠. 주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쓴 기록에서 전설적인 도시 아틀란티스에서 온 희귀 주조금속이었던 오리칼쿰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난파선 근처에서 총 39개의 직사각형의 금속 주괴가 발견되었고 이후 또 다른 동일한 금속 주괴가 추가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난파선은 1988년 시칠리아 젤라 해안에서 약 300m 떨어진 얕은 바닷속에 있는 것이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고대의 이 배가 난파 당시에 젤라는 부유한 도시로 보였으며 고급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많았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고대 당시에 배가 침몰했을 때 오리칼쿰의 주괴가 아마도 그 공장의 실험실로 향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칠리아 해양청장인 세바스티아노 투사시는 그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귀중한 주괴가 그리스나 소아시아에서 시칠리아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오랫동안 신비한 금속으로 여겨진 오리칼쿰 주괴에 대한 발견은 이제껏 그와 유사한 것이 발견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고대 문헌과 몇 가지 장식물들을 통해 어쩌면 오리칼쿰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시칠리아 해안에서 발견된 2600년 전의 난파선에서 발견한 주괴를 분석한 결과 구리가 약 75에서 80%였으며 나머지는 아연과 니켈 그리고 낫과 철로 구성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플라톤의 기원전 크리티아스 대화뿐만 아니라 이것이 처음 언급된 것은 기원전 7세기 헤시오도스에 이어서였으며 아프로디테에게 헌정된 호메로스 창가에서도 언급된 바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플라톤의 크리티아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포세이돈 신전이 있는 아틀란티스 성체를 둘러싼 내벽들은 오리칼쿰의 붉은 빛으로 번쩍였다. 사원의 내부 벽과 기둥 그리고 바닥은 오리칼쿰으로 완전히 덮여 있었고 지붕은 금과 은, 오리칼쿰으로 알록달록했다. 신전 중앙에는 포세이돈의 법과 포세이돈의 장자와 그의 왕자들의 기록이 새겨진 오리칼쿰으로 만든 기둥이 서 있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사원 내부의 벽과 기둥 그리고 바닥은 오리칼쿰으로 완전히 덮여 있었고 그 지붕 또한 금과 은, 오리칼쿰으로 알록달록했을 것이라는 상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화폐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리칼쿰이라는 용어는 동전에 사용되는 황금색의 청동합금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동전을 만든 구리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었고 따라서 오리칼쿰은 금 다음으로 가치가 높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에 따르면 오리칼쿰은 그리스 페니키아 신화의 인물이었던 카드머스에 의해서 발명되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가데머스는 그리스 중부 테베의 설립자이자 첫 번째 왕으로서 그 아크로폴리스는 원래 그를 기리기 위해 카드메이아로 명명되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이야기들이 담긴 오리칼쿰은 금과 구리의 합금 또는 구리와 주석, 구리와 아연이나 황동 또는 더 이상 알려지지 않은 금속으로 다양하게 추측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인이었던 버질의 서사시 아이나이드에서는 드루누스의 흉갑이 금과 흰색의 오리칼쿰으로 뻣뻣하다고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리칼쿰이 무엇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금과 은의 합금이라는 이론이 성립되게 되었던 것이었죠. 또한 유대인의 고대사에서 요세푸스는 솔로몬 성전의 그릇이 아름다운 금과 같은 청동인 오리칼쿰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알쏭달쏭한 오리칼쿰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오리칼쿰이 도가니에서 아연 광석과 목탄 그리고 구리금속의 반응을 통해 그것이 굳는 과정에서 고대에 만들어진 황동과 같은 합금이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의 3000년 동안 해저에 놓여있던 오래된 난파선 속의 오리칼쿰처럼 보이는 죽에 대한 발견은 마침내 이 불가세한 금속의 기원과 구성에 대한 오랜 미스터리를 풀게 해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처럼 발견된 것이 진정한 오리칼쿰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고대의 신비한 금속의 구성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는 채 그것이 오리칼쿰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러한 발견에 대한 보고서들은 마치 이 금속을 오리칼쿰으로 단정짓는 듯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난파선이나 그 속의 금속 덩어리가 아틀란티스로부터 온 것이라는 관련성 또한 없습니다. 플라톤은 단지 그것이 아틀란티스에서 채굴되었다고 말했고 그것이 금보다 더 귀중하다고 설명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언론에 의한 발표는 전체 그림을 설명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기사 속에 이름 있는 사람을 표기하면 대부분은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플라톤이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언급한 곳은 지브롤터에서 포르투갈의 남서쪽 끝까지 뻗어있는 이베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리칼쿰이라는 이름이 고대 코니 사람들에 의한 아주 오래된 현지 언어에서 유래했을 가능성 또한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단어 오리는 금을 의미했고 칼코스는 구리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플라톤이 이집트 기록에서 얻은 바로 그 이름은 이 두 단어의 조합으로 이베리아 남서부에서 유래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따라서 금과 구리의 합금을 묘사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난파선에서 나온 주계는 이 조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플라톤의 시대까지 코니 언어와 알파벳은 이미 아주 오래된 상태였고 그들의 단어 중 많은 부분들이 그리스어와 로마어로 통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러한 발견은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뿐 확실한 단서가 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수상한 금속이 발견된 배가 기원전 6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으며 아마도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당시 항구에 막 입항을 하려던 찰나 침몰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당시 소중한 화물을 싣고 그들이 항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 배 안에는 헬멧과 무기들도 있었는데 당시 해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침입에 맞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에 나오는 아틀란티스에 대한 설명에서는 그들의 제국이 매우 위대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물건들을 가져왔고 그곳 자체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은 대부분 자급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아틀란티스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들이 매우 견고하고 유용했으며 당시에는 오리칼쿰이 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리칼쿰은 아틀란티스의 중심에 있는 포세이돈 신전 내부에 마법의 빛을 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했습니다. 땅의 영역은 검은색, 흰색, 빨간색 등 다양한 색상의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것들은 때때로 장식을 위해서 서로 섞여서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바깥쪽의 벽은 노수로, 두 번째 벽은 주석으로, 그리고 세 번째 성벽인 안쪽의 성벽은 오리칼쿰의 붉은 빛으로 번쩍였다는 것이었죠. 결국 오리칼쿰이 정확히 무엇이고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이제 추측의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쨌건 당시 그것을 만들고 판매했던 많은 상인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불가사의한 물건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오리칼쿰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오리칼쿰에 대한 생산 과정이 어쩌면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었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어떤 전통적인 방식의 기록도 없고 그리고 사용된 유적 또한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쨌건 연구에 따르자면 한 가지 적절한 설명은 가능한데 그것은 바로 금속의 도가니에서 아연과 목탄 그리고 구리가 서로 반응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반짝이는 누스 같은 합금은 시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장신구에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내구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발견한 난파선 속의 금속이 전설의 오리칼쿰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속에서만 남아 여전히 그 어딘가 잠들어 있는 잃어버린 고대 기술의 산물일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누군가 이미 오리칼쿰을 현대 기술의 어딘가에 이미 재활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루줌 엘-힐이 갈릴리 바다 해안에서 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점령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백 개의 고인돌로 덮인 넓은 고원 한가운데에 중앙에 고분을 가진 동심원 돌로 구성된 고대 거석의 기념물이었습니다. 그것은 42,000개 이상의 현모함이 동심원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높이가 약 4.6m인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완전한 원을 구성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고 가장 바깥쪽 벽의 길이는 직경이 160m, 높이가 2.4m에 이르렀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곳 유적지와 인근 다른 고대 정착지의 설립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발굴을 해도 유물이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은 그 장소가 방어를 위한 장소이거나 주거 지역이 아니라 신을 달래기 위한 의식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의식을 위한 중심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가정했습니다. 루줌 엘-힐이라는 이름은 야생 고양이의 돌무더기라는 시리아 지도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랍어 루줌 또는 히브리어로 로젬, 이것은 사람의 매장 공간이 있던 돌 더미 고분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레반트의 스톤헨지라고 불리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현지에서 사용되는 현대 히브리어의 이름은 영혼의 바퀴 또는 유령의 바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고인돌이 흩어져 있는 넓은 고원의 이 지역의 크기와 위치는 전체적인 모습을 보려면 조감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유적지는 이 지역의 화산 활동의 역사로 인해서 골란 고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무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부분적으로 가공된 돌을
최대 2m 높이로 쌓아서 만들었으며 그것은 총 37,500톤에서 약 4만 톤 이상의 무게를 가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연구관은 이곳에 쓰인 모든 거대한 자재를 운송하고 또한 기념비를 건축하는데 대략 2만 5천일 이상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유적은 4개의 작은 동심원을 포함하는 약간의 타원으로 보이는 큰 원형의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각은 점차 얇아지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의 벽은 수직으로 배치된 불규칙한 작은 돌담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앙 쪽의 고부는 작은 암석으로 쌓았으며 주변 성벽을 쌓은 이후에 맨 끝으로 축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4개의 주요 돌담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반원 모양의 첫 번째 벽은 지름이 50m, 너비가 1.5m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벽은 직경 90m의 거의 완전한 원인 두 번째 벽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벽은 직경 110m, 너비가 2.6m의 완전한 원형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이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은 직경이 무려 160m, 그리고 너비가 3.2m로서 가장 큽니다. 이 유적의 특징은 두 입구의 너비가 각각 29m에서 26m이며 북동쪽과 남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동쪽의 입구는 6.1m 길이의 진입로로 이어져 있으며 6월의 일출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원의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적 중앙에서 발견된 무덤의 축도 그와 비슷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면 헤르몬산은 거의 정북에 있고 타볼산은 12월의 동지의 일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곳의 디자인은 마치 기하학과 천문학이 시각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적지는 1967년에서 1968년에 수행한 고고학 조사 중에 하나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인의 남은 자 또는 오구의 르파임에 대한 전설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고대의 측량사들은 당시의 시리아 지도를 사용했던 것처럼 보였는데 이는 케른 꼭대기에서 시리아의 삼각 측량 기둥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사시대의 천문학적 활동은 역사적인 바산고원의 가장 서쪽 구역이었던 이곳 루줌 엘 히리의 스톤헨지와 같은 거석의 원을 이용한 관측이었을까요? 별의 숭배는 구약성서에서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골란 거석원을 건설한 바샨의 주민들은 아마도 가나안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3세기 이스라엘인들에게 거인 르파임, 아나킴, 에밈, 수짐 등의 이야기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에레츠 이스라엘에 살았던 거인 종족에 대한 전설의 근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산 왕 오구에 대한 거인의 남은 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실제로 이곳 레즘 엘히의 원의 유적은 그리스와 영국의 스톤헨지 등과 연관된 바샨의 많은 거석 유적지 중 하나일 수도 있는 걸까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바샨 왕 오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을 쳤지만 전투에서는 패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샨으로 올라가니 바샨 왕 오그가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왔더라. 그리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그러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하라 하시었다. 그러므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바샨 왕 오그와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우리가 그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쳤도다.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 중에 취하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는 60성읍 곧 아르곱의 온 지역이자 바산에 있는 오구의 나라 들이니라. 이 모든 도시는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성벽이 없는 도시들 옆에는 아주 많은 도시들이 있도다.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들을 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도 전멸시켰도다. 또한 그들의 모든 가축과 성읍들의 전리품도 우리가 취하였도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바산은 결국 기원전 742년부터 610년까지 이곳을 장악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정복되고 약탈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이야기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이곳은 이 가설에 따르자면 1년 중에 가장 긴 날과 짧은 날의 행사에 사용됐을 것입니다. 기원전 3000년 전 가장 긴 낮에 태양의 첫 번째 광선이 북동쪽 문의 구멍을 통해 비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다산의 신이었던 단무지와 이슈타르를 숭배하여 한 해의 풍작에 감사하기 위해 이곳을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의식의 장소처럼 보이는 이곳은 중앙에 무덤을 세운 후 현재처럼 광선의 경로가 차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숭배 장소는 나중에 지도자나 다른 중요한 인물의 매장지가 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은 고인돌의 무덤이었지만 인간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무덤의 기능을 나타내는 물체만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무덤이라 할지라도 무덤은 이 지역의 기원보다 약 1000년 정도 늦어 보였기 때문에 원래의 기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이 장소가 조로아스터교의 다크마처럼 사용됐을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곳에서 새가 날아들어 뼈에서 살을 제거할 수 있도록 배치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한편 또 다른 이론으로는 이 유적이 고대 달력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점에서 태양광선은 건물의 동쪽 가장자리에 있는 높이 2m, 너비 5m의 두 바위 사이를 통과합니다. 또한 중앙의 입구는 하지 일출에 열린다고 보았고 벽의 다른 부분은 춘분과 추분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장소는 종교적이거나 다른 목적의 계산을 위해 별자리들의 천문관측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이 유적이 오래전부터 축적된 공통적인 치수로 지어졌으며 부분적으로는 별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쨌건 이 유적과 관련된 거인들의 이야기는 흩어져 있는 많은 비슷한 유적들과의 연관성을 의미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오구왕도 르바임이라고 불렸는데 르바임은 거인을 뜻하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이죠. 그의 철로 된 침상의 크기는 길이가 약 9큐빗이고 너비가 4큐빗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4m 이상의 길이의 크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의 침대 길이는 당시 오구왕 자신의 큐빅 기준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인간 기준의 큐빗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훨씬 더 큰 침대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 즉 가나안의 본래 주민들을 근절하라는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당시 여기에는 매우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 자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름의 종족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산 왕 오구가 르파임의 마지막 생존자 중 한 명이었던 걸까요? 아무튼 이 유적의 모든 일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에서 6000년 전 사람들이 구리와 돌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 인식하고 있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여러 세대를 거쳐 이러한 유적은 많은 이들이 재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또는 그녀를 위해서 고대의 그들은 반지하방을 만들었고 큰 돌을 겹겹이 쌓고 거대한 석판으로 덮은 원시의 돔 형태의 고인돌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지만 거인의 바퀴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었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 수 없으며 그것은 아직도 많은 고고학자들을 아리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선 이야기 중 하나인 동지나 하제와 같은 중요한 천문학적 사건과 관련된 의식의 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였을까요? 아니면 농부들이 매달 관찰할 수 있는 천문 관찰을 통해 농작물을 더 잘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라면 당시의 시대는 유목 수렵 채집에서 정착을 위한 농장 시대로 전환하고 있던 최초의 농업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지 유목과 수렵하던 자들이 농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갑자기 천문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서 우르르 하고 쏟아져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천문학적인 지식은 매우 길고 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는 것이 아닐까요? 따라서 유목과 수렵 생활을 하던 시대였다면 그들이 경험 없이 4만 톤이 넘는 현무암들을 옮겨 5개 동심의 고리를 만들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에 대한 길을 안내하고 많은 지식들을 전수해 줄 누군가가 당시에 있었던 걸까요? 과연 당시 고대인들은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또한 어떤 축적된 지식으로 이곳을 만들고 사용한 것이었을까요?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포르바진. 이곳은 남부 시베리아의 해발 약 1300m의 테르콜 호수에 있는 작은 섬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위치는 러시아 연방 투바 공화국의 남동쪽에 있는 콩그루툭 마을에서 서쪽으로 8km가량 떨어져 있으며 몽골과 러시아 국경에 가깝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에서 가장 신비로운 고고학적 유적지 중 한 곳이며 시베리아 남부산맥의 높은 외딴 호수 중앙에 있는 작은 섬에 있습니다. 이곳은 몽골 국경에서 불과 20마일 떨어진 중세 유적으로서 외벽이 수미터의 높이로 솟아 둘러싸고 있습니다. 게다가 크기가 대략 8,500평 정도로서 30개 이상의 건물의 흔적이 미로처럼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곳 포르바지는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중 하나인 테르콜 호수의 섬에 있는 고대 벽돌 요새의 폐허입니다. 이곳의 벽은 대략 215m 곱하기 162m의 직사각형의 영역을 둘러싸고 있으며 동서양쪽으로 전체 섬의 대부분을 덮고 있습니다. 내부는 2개의 큰 마당과 중앙 건물 단지, 북쪽과 서쪽 및 남쪽 벽을 따라 작은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쪽과 동쪽의 외벽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정문은 동쪽 벽의 중앙에 있으며 문턱과 경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외부의 벽은 최대 높이 10m까지 유지되어 남아있으며 내부의 벽에 남아있는 최대 높이는 1에서 1.5m가량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테르콜호수는 다소 이상한 곳입니다. 그 주변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오랫동안 믿어져 왔습니다. 이 지역에는 인간 생활의 흔적이 없었으며 모든 고분은 유목민의 무리가 대이동하는 기간 동안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후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투바인들은 놀랍게도 수세기 동안 호수 근처에 살지 않았음에도 어디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나쁜 곳이란 호수에 비정상적으로 차가운 물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호수의 일부 장소는 동물뿐만이 아니라 새조차도 피해 다녔으며 사람들은 그곳에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호수가 해발 1300m가 아니라 마치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물조차 끓일 수가 없었습니다. 투반어로 점토집이라는 의미의 프로바지는 유목민족인 위구르족이 건설한 요새로 오랫동안 생각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한때 몽골과 남부 시베리아에 걸친 제국에 살았었고 지금은 이들의 현대 후손들이 이와 다소 떨어진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언제, 왜 지어졌는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도 포르바진 문화재단이 이곳을 조심히 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시점은 1891년 러시아의 지리와 민족 지학자들에 의해서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50년대와 60년대 초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곳에 조사가 아닌 첫 번째 발굴이 수행되어 이 요새가 8세기경 위구르 가강국 시대에 건설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굴된 자료를 살펴보아도 이곳의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굴된 몇 안 되는 유물들은 서기 8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포르바지는 서기 742년부터 848년까지 지속된 위구르 제국의 주변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용이나 박쥐와 같은 영혼의 수호자 모양을 한 이곳에 남아있는 타일들이 동양 건축 문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인들은 과거 자신들의 영향권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사실은 아무 말 안 하는 우리와 밀접할 수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와들과 마무리 자재들 그리고 은으로 귀걸이 장신구들과 여러 정황들이 매우 흥미롭기 때문이죠. 한편 또 다른 이론에서는 한때 위구르인들이 방어 이외의 목적으로 통치자를 위한 궁전이나 기념관을 건설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매우 독특한 배치는 그 시대 다른 위구르 요새보다 훨씬 더 복잡해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의식을 위한 장소였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유목민이 통치하는 국가는 종종 그들 이웃 문명과 서로 공생관계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위구르인들의 경우 여러 문화들이 서로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자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의 요소를 결합한 당시 일부 유행했던 마니교뿐만 아니라 불교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곳 포르바진이 당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이곳의 사연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포르바진에서 과거에 상당히 큰 화재가 발생했다는 흔적이 남아있지만 이러한 화재 외에도 이곳을 사용한 자들이 결국 떠나게 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여담으로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위해서 현재 포르바진 문화재단의 후원으로 2008년 두 번째 발굴 시즌부터 약 200명의 작업자가 합세했습니다. 이러한 인원의 발굴은 현대 고고학에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규모일 것입니다. 그러한 규모가 가능했던 것은 당시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이자 러시아 내각의 유일한 투바족 원주민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포르바진 서쪽의 알타이 산에서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의 고향에서 주요 유적지를 발굴하는 꿈을 항상 꾸고 있었기 때문에 2007년에 포르바진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현장 전문가 작업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준 군사부대처럼 보이는 발굴 캠프의 기반 시설들과
현장과 호숫가를 연결하는 다리 건설 등 발굴에 필요한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고고학자들에게 헬리콥터를 이용한 수송도 제공했으며 이것은 군대가 고고학 작업에 대규모로 관여한 역사상 두 번째 사례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사례는 나폴레옹이 1798년부터 1801년까지 이집트에서 후원한 고고학적 조사일 것입니다. 이러한 포르바진에서 이루어진 대대적인 발굴 기간 동안 당시 푸틴은 투바에서 모나코 왕자와 예정하고 있었던 사냥 여행을 중단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어쨌건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포르바진의 벽을 따라 이어지는 작은 마당에는 각각 중앙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발굴 내용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복원에 따르면 각 건물이 주거지 역할을 했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장소가 만일 수도원이었다면 승려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 둘레벽의 원래 높이는 거의 4층 높이까지 솟아 있었고 바닥 부분에서 벽의 두께도 매우 두터워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이 종교적인 목적의 건물이 아니라 요새였다 하더라도 이 정도라면 이 오래된 폐허가 과거에 거의 난공불락의 요새였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찾아낸 목재는 벽을 형성하는 압축된 점토의 벽돌을 유지하는 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국내 오래된 건축에서 나오는 건축 기술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지만 어떤 이는 이것이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러한 측면은 이곳의 건축가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여러 이론들이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곳 정문의 벽 옆에 발굴 작업에서 지표면에서 1m도 안 되는 아래에 영구 동토층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테르콜 전체 호수 아래에는 두께 100m 이상의 영구 동토층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영구 동토층은 수천 미터 높이의 시베리아 산에서나 있을 법하지만 더운 여름 기온에 땀을 흘리는 상황에선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영구 동토층은 위에 있는 토양과 매우 유사하지만 구조가 단단하고 따뜻한 공기에 노출이 될 시 빠르게 녹아내립니다. 영구 동토층이 단단한 만큼 호수의 물은 온난화 효과가 있어 이러한 토층이 주기적으로 녹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로 인해 섬의 제방으로 보이는 측면들이 조금씩 침식되고 있었습니다. 지질학자 및 지형학자들은 이 상태로 침식이 계속 진행된다면 약 150년 안에 이곳에 많은 주요한 벽들이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호수와 포르바진 아래에는 영구 동토층이 있었지만 이곳이 애초에 섬에 지어진 것인지 호수가 포르바진이 만들어진 이후에 형성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지질학자들은 포르바진이 건설되었을 때 이미 호수가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이 요새였다면 방어에 유리했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 호수를 방어에 사용했다면 그 깊이가 대략 2m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할 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이며 이동에 대한 불편함만 증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야 어쨌건 이곳 유적지에서 중앙단지에 대한 발굴은 이 유적지가 어떻게 사용되었고 어째서 버려졌는지에 대한 열쇠를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중앙의 영역은 벽을 따라 일련의 작은 마당으로 둘러싸인 두 개의 큰 안뜰에는 두 개의 누각처럼 보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큰 누각은 의료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 작은 누각은 개인의 거주지로 사용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작은 마당에는 그 시대의 종교 또는 의식 장소로서의 전형적인 배치의 모습으로 중앙에 건물도 있었습니다. 벽은 바닥을 따라서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칠한 고품질 석고로 덮인 정교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이후에 품질이 낮은 석고로 그곳이 수리된 흔적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땅을 파보아도 이곳을 이용한 자의 직업이나 계층을 알 수 있는 인공물처럼 보이는 유물들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유물들이 매우 놀라울 정도로 부족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유일한 것은 석기와 철단검, 그리고 도구와 은귀걸이, 그리고 전사의 도리끼에서 나온 철공, 철못, 그리고 한 줌의 도자기 조각이었습니다. 이처럼 적은 유물들은 이를 이용해서 적절한 직업계층을 추정할 만큼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남서쪽 요새를 발굴한 결과 화재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는 징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로 남겨진 잔해에 따라 건물의 건설 및 붕괴 순서에 대한 일부 재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닥의 파편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지붕이 바닥에 무너지고 다시 벽이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무너지기 전에 얼마 동안 불에 탔음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화재의 원인은 무엇이었던 걸까요? 지질학자와 지형학자는 여기서 또 다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벽과 중앙단지의 일부에서 경사진 층에 나타난 지진의 흔적을 확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울타리의 남동쪽과 남서쪽 모서리에 있는 벽에서 큰 균열이 있음을 발견했으며 아마도 이것이 지진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결국 파괴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지 지진으로 무너졌다 하더라도 이처럼 중요해 보이고 당시에 그들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어째서 이곳이 재건되거나 수리되지 않고 그냥 버려진 것일까요? 이러한 포르바진이 요새 여건 아니면 의식의 장소 또는 다른 어떤 것이든 서기 700년대 중반에 건설되어 사용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벽체에 남아있는 목재에서는 700년대 후반대 사이로 보였는데 이는 아마도 처음 지어진 이후에 추가로 확장되어 지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위구르의 통치자였다면 당시 그들은 주변국들과 강력한 정치적 유대를 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포르바진은 현재 카자흐스탄과 몽골 그리고 중국의 국경 지역에 흩어져 있는 현대 남아있는 위구르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곳입니다. 이는 위구르족이 무슬림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신장 지역의 측면으로 본다면 특히 불안정한 문제인 것입니다. 위구르인들에게 포르바진이란 그들의 역사의 시작과 함께 그들의 역사 초기의 위구르 문화의 선진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유적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구르 학자들은 중세 위구르 유적지의 특성을 중국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고 단정짓기도 했습니다. 그 반면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같은 기간에 유사한 중국의 유적지보다 포르바진의 목조 건물이 상태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주인이 따로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어쨌건 이처럼 겉으로는 단순한 유적지에 불과하지만 복잡한 관련성을 가진 포르바진. 이곳은 고대 위구르족과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현지 투반족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위구르족처럼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투반족은 무속 관습을 따르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포르바진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작은 신성한 나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을 발굴하기 전에 투바족 참원들은 이곳에서 신의 축복을 구하는 의식을 치르기도 했고 발굴 시에도 많은 투바족들이 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흥미로운 포르바진은 이외에도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을 이용한 많은 이론들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고고학자들의 엄격한 기준 하에서 유적지의 3분의 1을 발굴한 현재에도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지만 끝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르바진을 조사한 지구 물리학자 및 측량사들에 의하면 이곳 요새 아래에서 매우 불가사의한 비인 공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작아 보였고 표면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그 외 다른 일부는 그 깊이를 측량하기 어려운 데다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두바족의 샤먼은 보르바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비한 샴발라의 입구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곳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에 대한 것은 굳게 입을 닫고 있었고 자신은 알 수 없으며 단지 샤먼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야기라고만 전했습니다. 제가 끝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부채지산의 비밀 소설에 나오는 내용과 서로 관련된 이야기들이 바로 이곳과 은밀한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연 흥미로운 이곳, 보르바진의 진정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보르바진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또한 이곳이 만들어진 은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어떤 상상을 하시던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선사시대는 문자 이전의 역사입니다. 그 당시에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계에서 학습 과정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이라크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수메르 문명이 큰 발전을 이루었던 시기에서 시작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여러 상징의 형태로 볼 때 이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많은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는 선사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많은 유적의 상징에서 알 수 있는 결론을 계속해서 의심하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전통적인 역사와의 잠재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가끔은 예외를 받아들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 중 하나가 몰타의 사원의 경우입니다. 삶과 죽음의 순환에서 재생을 상징하는 대지를 표현한 몰타의 유적을 보는 데는 별다른 넓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의 패턴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적으로 발견될 수 있고 최초의 농업 또는 신석기 문화의 존재를 알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석기 문화의 영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는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사시대의 위대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농작물 재배의 효율성으로 가능해진 마을의 생성이었으며 이는 영성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수렵 채집인의 불확실성과 직접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성의 힘을 통한 대자연의 혜택으로 많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몰타의 거석 유적에서도 잔티아 사원은 퀘베클리 테페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구조로 생각됩니다. 이 복합단지는 기원전 5000년에서 36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두 개의 신석기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덕이 많은 고원의 북쪽에 있습니다. 사원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두 개의 단위로 구성되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모녀의 사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의 유적은 1772년부터 기록되었으며 1827년 오토 바이어 대령에 의해서 그곳이 정리는 되었으나 발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2년 후인 1829년 본브록도르프라는 이름의 독일 화가가 사원 지역의 수채화 시리즈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그리게 된 이 그림들은 그 이후로도 계속 지속된 파괴된 돌과 부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모든 몰타 사원은 금속 도구나 바퀴 없이 이곳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지 전설에 따르면
누에 콩과 물을 먹고 살았던 위대한 거인 산수나는 아기를 겨드랑이에 안고 거석을 머리에 이고 하루 만에 사원 중 하나를 지었다고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전설은 특별한 도구나 바퀴의 흔적이 전혀 없는 이곳에 가장 적합하게 보이는 전해오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이곳에 쓰인 재료들은 산호와 석회암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사원은 오목한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에는 숭배자들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사원의 흔적으로 볼 때 섬에서 사람들이 사라진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종족이 다시 거주했습니다. 원래 있던 사원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후 기원전 2300년경 과거가 베일에 가려진 채 새로 이주민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사원을 단 하루 만에 지었다는 전설의 거인 산수나는 어째서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그리고 이곳 몰타에서도 5,00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도 남아있는 머리가 없는 수천 개의 여성 조각상이 섬 전역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머리가 유독 없는 이유는 어쩌면 다른 물질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르며 공통점으로는 조각상들이 거인 또는 뚱뚱한 여인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신비에 쌓인 경이로운 위대한 여신은 수천 년 이상 동안 숭배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만 년 전의 선사시대 동굴에서부터 여러 곳에서의 흔적들은 그녀에 대한 숭배가 인류들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문화의 전설과 신화 속에서 생명을 낳는 그녀는 지혜의 화신이자 자비로운 위대한 어머니였고 하늘의 별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이름으로 불렸으며 많은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그녀에 대한 숭배는 이곳 몰타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고대 문화와 관련된 여러 전설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중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티베트 문화의 위대한 여신 타라입니다. 타라는 산스크리트어로 별이라는 의미도 있으며 지구상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많은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베트인들에게 타라는 충실한 자이자 사나운 수호자입니다. 또한 타라는 네팔, 티베트, 몽골에서 널리 알려진 다양한 형태의 불교에서 구세주 여신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전설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땅에서 떨어져 호수를 형성한 아바로키 떼시바라의 눈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물에서 연꽃이 피어났고 연꽃이 열리자 여신이 드러났습니다. 아바로키 떼시바라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사람들이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돕는 자비로운 구원의 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음의 길을 따라가는 영적인 여행뿐만 아니라 항해와 지상여행의 수호자이기도 했습니다. 티베트에서 그녀는 모든 경건한 여성의 화신으로 여겨지며 그녀는 순결을 상징했고 활짝 핀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일반적으로 세 번째 눈으로 표시되기도 했고 때로는 발바닥과 손바닥에 눈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활짝 핀 연꽃과 닫힌 연꽃의 대조를 이루는 흰색과 녹색의 타라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신의 끝없는 연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티베트 불교의 영향으로 다양한 형태의 타라가 여러 전통을 거치면서 무려 108개로 늘어나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곳 지중해 몰타섬은 이러한 여신과 함께 거인의 전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생겨난 곳이기도 합니다. 거석 사원의 놀라운 유적들로 인해 유럽 선사시대의 중요한 몰타섬은 초기 신석기 시대에 시칠리아 섬에서 온 이민자들도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신석기 시대의 정착에 대한 가능성은 구석기 시대 영령에 관한 새로운 연구에 의해서 의심스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통 고고학자들의 추측, 즉 가정에 따르면 뼈의 잔해와 도자기의 조각,
그리고 불의 흔적은 적어도 기원전 5000년부터 인간이 몰타에 살았음을 나타냅니다. 이 초기 사람들은 동굴에서 살았지만 나중에 오두막과 마을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몰타에 도착한 지 약 1600년 이후에 사람들이 거대한 거석의 사원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폐허는 대부분 지붕과 문이 있고 조각과 그림의 일부만 남은 채 한때 웅장했을 건물의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초기 몰타인들이 바위를 깎아 만든 일반 무덤에서 거대한 사원단지로 발전한 기간이 기원전 3800년에서 2400년 사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큰 사원과 관련된 탄소연대 측정할 만한 물질이 전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가정에서는 기원전 2300년경에 이 놀라운 거석 문화는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농업용 토지 개간을 수반하는 극심한 삼림벌채와 함께 토양의 유실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으로는 기근과 사제들의 억압적인 방침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외국의 침략자까지 왔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엉망이 된 이후에 사원 문화가 쇠퇴한 몰타는 기원전 2000년경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버려졌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이러한 학계의 가정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전설들과 신화가 일체 배제된 것이었죠. 어쨌건 몰타성과 인근 지역에서는 무려 50개의 사원의 유적이 발견되었으며 그중 23개가 다양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사원들 간의 분포 형태에서는 특별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고대의 수많은 사원들이 파괴되었고 발견되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두 섬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돌과 고인돌이 있지만 더 큰 사원 단지와의 공간적인 관계가 아직 자세히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몰타 사원은 동일한 기본 설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성의 콩팥 모양의 타원체의 방을 통해서 맨 끝에 있는 작은 제단의 뒷면에 도달할 수 있는 중앙복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의 외부는 가장자리에서 지탱되는 거대한 돌의 블록으로 형성되고 있었으며 내부의 벽은 거친 산호의 블록 또는 잘 자른 석판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모든 벽은 두 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의 공간은 흙이나 잔해로 채워져 있습니다. 출입구와 통로는 모두 상단을 가로질러 수평으로 된 돌을 직립의 돌로서 지지하는 트랄리톤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출입구는 중앙에 있는 직사각형의 구멍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었으며 사원의 지붕은 아마도 들보로 덮었을 것입니다. 사원 건축에는 두 가지의 다른 유형의 석회암이 사용되었습니다. 단단한 회색 산호의 석회암과 부드럽고 옅은 글로비겔이나 석회암, 이 두 돌은 모두 중신세 지질시대에 퇴적된 것으로 보이는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만일 거인이 하루 만에 지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간이 만들었다면 당시 사용 가능한 건설 도구는 부싯돌과 귀암 손도끼, 화산 흑요석 칼과 긁는 도구, 그리고 나무와 돌로 만든 쐐기, 망치, 지렛대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추측은 이곳에서 그 어떤 종류의 금속 도구도 사원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몰타에는 광물 자원이 없었으며 몰타에서 발견되는 부싯돌과 흑요석은 아마 시칠리아 북부와 남부의 리파리 섬과 판텔레리아 섬에서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석재 블록을 채석한 이후에 롤러와 지렛대를 사용하여 사원의 부지로 운반했다는 가정이었죠. 이곳의 인테리어는 회반죽을 칠하고 붉은 황토색으로 칠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계단과 제단의 나선 모양, 동물, 물고기, 뱀, 점 등의 패턴으로 다양하게 장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식 중의 일부는 석기만으로
도무지 어떻게 수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섬세한 작업이었습니다. 유물과 가구는 조상 숭배, 그리고 신탁 및 다산의 여신 숭배를 나타낸 듯 했고, 이곳에서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묘지가 아닌 의식 활동에만 사용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희생용 부싯돌 칼은 사원에서 발견된 유물 중 하나였지만 그곳에 인간의 뼈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몰타사원의 천체 정렬에 대한 진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에서 밝혀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천문학적, 수학적 연대 측정으로는 이곳의 사원이 정통고고학에서 가정한 것보다 무려 수천 년 더 오래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곳의 사원이 나타내는 천문학적 정렬은 지난 1만 5천 년 동안 2번 발생한 것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한 번은 기원전 3700년경에, 그리고 그 이전에는 기원전 1만 205년경에 그렇게 2번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사원이 생겨난 시점은 무려 기원전 1만 년 이전에 이미 형성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체 정렬 외에도 몰타 사원은 수학적 그리고 공학적 정교함에 놀라운 증거를 보여줍니다. 소위 2.72피트의 가상의 고대 길이 단위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려 600개 이상의 거석 유적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고대 유럽 전역의 거석 유적지에서 발견된 수학적인 상수였습니다. 마치 모든 거석 유적지에는 건설 당시에 표준막대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천문학적, 수학적, 공학적인 발견은 몰타 사원 건축이 외부 영향 이전에 그리고 독립적으로 개발되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통고고학에서는 모두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이 만일 잘못된 것이라면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처럼 매우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몰타의 한 저명한 전문가는 몰타섬 밖에는 이 사원처럼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부로부터 들여온 도자기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으로 자신의 주장을 더욱더 강하게 굳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많은 불가사의한 사항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다른 미스터리는 앞서 잠시 언급한 엄청나게 살쪄 보이는 인물의 조각상이 많은 몰타 사원에서 발견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의 주름치마, 넉넉한 허벅지, 그리고 작은 손발은 다산의 여신으로 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별이 불분명하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가슴이 식별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음에도 앞서 언급한 대로 정통고고학 견해로는 이곳은 인근 시칠리아 섬에서 이민자들이 왔던 기원전 약 5200년까지 사람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이 시나리오는 매우 의심스럽지만 많은 연구에 따르면 신석기 시대 수천 년 전에 몰타에 인간이 존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 끝으로 간략히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석기에 시칠리아에서 왔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도 몰타로 여행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몰타의 여러 사원에서 발견되는 엄청나게 정교한 건축 기술을 발생시킨 문명이 분명히 이곳에 존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기술과 문명을 개발하고 유지하기에는 이 섬의 크기가 너무 작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축된 다른 예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을 건축하고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했을 대량의 주택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거주에 대한 중요성은 고대 이처럼 위대한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거나 먹을 거리가 없는 상태에 갑자기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죠. 현재 몰타는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 마치 외딴 곳에 위치한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몰타는 항상 섬이 아니었고 아마도 약 1만 7천 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 당시 몰타 군도의 섬들은 연결된 하나의 산꼭대기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1만 6,400년 전까지 구석기 시대 인간과 그들이 사냥한 동물은 유럽에서 몰타까지 걸어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저지대에 살았을 것이며 사냥과 농사도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고대 문화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생각한 신성한 산의 봉우리에 그들의 사원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만년설이 녹기 시작했고 해수면이 서서히 상승하여 해안 지역과 높은 고도 지역 사이를 가차없이 삼켰을지도 모릅니다. 이 침수 과정에서 저지대 지역의 사회 중심지는 물 아래로 사라졌을 것이고 사람들은 더 높은 고도로 후퇴했거나 북쪽으로 이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몰타 군도는 이후에 유럽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이 되어 고유한 개발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몰타의 이 위대한 사원들은 실제로 신석기 시대에 건설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된 고대 문명의 인공물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몰타의 이 위대한 사원들은 주류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석기 시대에 건설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래된 고대 문명의 인공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 사원들의 우아한 천문학적 정렬과 건축에 사용된 놀라운 수학적인 계산은 몰타섬이 한때 세계적으로 신성한 자리 중 하나였으며 그 자체가 고도의 과학 및 영적 문명을 가진 오랫동안 잊혀진 문명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섬을 둘러싼 바다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많은 수중의 고고학적 유적지들은 그곳의 궁극적인 기원이 무엇이든 서로 연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전방위적으로 훨씬 더 광범위한 고고학적 발굴을 수행해야 아마도 가능할 것입니다. 주류 학계에서의 주장과 그와 상반된 일부 학자들 사이의 주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실제의 이야기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수많은 전설과 신화들은 인류의 조상들과 고대에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요?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헤로디움. 이 장소는 1841년 이전에는 프랑크산, 작은 낙원의 산 또는 헤로디온, 베툴리아로 다양하게 불려졌습니다. 이러한 헤로디움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2km, 베들레헴에서 남동쪽으로 5km 떨어진 웨스트뱅크의 원뿔 모양의 언덕입니다. 이 장소가 헤로디움으로 불리게 된 것은 서기 1세기 로마 유대인 역사가이자 군사 지도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근거한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기원전 23년에서 15년 사이에 지어진 헤롯 대왕의 이름을 딴 궁전 요새와 작은 마을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2007년에 발견된 석관은 그 지역에서 발견된 다른 석관보다 더 화려했기 때문에 헤롯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헤롯의 것일까요? 기원전 40년 파르티아가 시리아를 정복한 이후 헤롯은 마사다로 도피했습니다. 도중에 헤로디온이 있던 곳에서 헤롯은 적 안티고노스에게 충성하는 유대인들과 충돌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로마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그 자리에 도시를 건설하고 멋진 궁전도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헤로디온이라고 불렀다. 예루살렘에서 약 60스타디온 떨어져 있는 이 요새는 그러한 구조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했고 자연적으로도 튼튼하다. 이는 가슴 모양의 둥근 언덕 위에 있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더욱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간격을 두고 둥근 탑이 있으며 200개의 다듬은 돌로 이루어진 가파른 계단이 있다. 그 안에는 보안은 물론 장식에도 좋아 보이는 동시에 만들어진 값비싼 왕실의 주거 건물이 있다. 언덕 기슭에는 볼만한 가치가 있는 유원지가 있는데 큰 비용을 들여 그곳에서 부족한 물을 멀리서 들여오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변 평야에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도시로 조성되었고 그 언덕은 다른 주거지들의 아크로폴리스 역할을 하였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기록에 따라 고고학자들은 궁전이 건축가에 의해서 설계되고 노예와 계약 노동자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믿습니다. 그의 궁전은 사막 가장자리에 지어졌으며 인공 언덕의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4개의 탑 중에서 가장 큰 탑은 직경 18m의 석조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모자이크의 바닥과 정교한 프레스코화로 방을 장식했으며 생활 공간과 창고로 구성된 다른 3개의 타워는 직경이 16m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은 물이 외부의 여러 수조로부터 궁전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게다가 헤롯은 당대 최고의 건축가 중 한 사람으로 여겨졌으며 그는 지리학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그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볼 때 이곳은 아마도 헤롯이 살았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로디움은 결국 서기 71년 로마인에 의해서 정복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곳을 방문하셨을 때 눈부신 아침 햇살을 피해 눈을 가리고 수평선과 함께 작은 산 위에 요새화된 궁전이 있는 헤로디움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면 아마도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라 라고 선언했던 성서의 예언자 아모스의 출생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37년부터 4년까지 헤롯의 유대 통치는 정의가 아니라 무차별적인 잔인함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헤롯의 악명 높은 또 다른 악행 중 하나는 그의 겨울 궁전 단지에 있는 수영장에서의 살해였습니다. 대상은 다름 아닌 자신의 처남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약과였으며 그의 가장 악명 높은 행동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예언의 성취를 막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모든 남자 아기를 살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이외에는 당시의 법령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성서학자들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잔인했던 왕은 정확히 어디에 묻혔던 걸까요? 헤로디움 정상일까요? 아니면 기지나 산 자체의 내부일까요? 그러한 내용은 결코 알려지지 않았고 요세푸스 또한 말하지 않았습니다. 1800년대 후반까지 헤롯의 무덤은 성서 고고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징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이상 동안 고고학자들은 그 장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2007년 히브리 대학의 에우드 네처는 35년간의 고고학 작업 끝에 헤롯의 안식처를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성경에서 가장 비비린내 나는 폭군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게다가 고고학자들은
크기나 장식의 질, 그리고 그 위치적인 탁월함의 측면에서 다른 어떤 결론을 얻기도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곳에 헤롯의 무덤이 있는 걸까요? 1980년대 초 웨스트뱅크가 분쟁 지역으로 되기 전에 헤로디움은 연간 약 25만 명의 사람들을 끌어모았었습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그곳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서히 올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상기슭에는 왕실단지의 유적이 거의 40여일커에 걸쳐 펼쳐져 있지만 아쉽게도 오래전 당시의 집과 정원 그리고 마곡간은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구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거대한 수영장으로 중앙에 마치 섬처럼 우아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비탈을 감싸고 있는 좁은 오솔길은 경사면에 열린 곳으로 이어지고 그곳에서 주변보다 훨씬 높은 정상으로 가는 길의 일부로 들어갑니다. 내부 공기는 기분 좋게 시원하고 벽은 매끄럽고 건조하며 그곳에는 원래의 석고 조각도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서기 135년에 로마에 대항한 두 번째 유대인 반란 기간 동안 판이었던 터널을 따라가다 보면 또 다른 더 작은 저수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 눈에는 햇빛이 쏟아지고 다시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궁전 안뜰 한가운데 정상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궁전의 요새는 한때 높이가 거의 100피트에 달했고 4개의 기본적인 타워로 보이는 이중 동심원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주거 공간 외에도 상부의 궁전에는 세면이 소파로 늘어선 그레코로만 스타일의 격식 있는 식당이었던 트리클리니움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둥근 계급 위에 오클러스가 있는 방구형의 다듬은 돌천장이 특징으로 보이는 목욕탕도 있었습니다. 사실 고대 유적 속에서 이토록 완벽하게 보존된 건물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이지 생소함을 넘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이상하고도 섬뜩한 느낌마저 줍니다. 그리고 경계벽에서 밖을 내다보면 세 방향으로 아랍 마을과 이스라엘의 정착촌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째서 헤롯은 하필 사막 가장자리에 로마 세계에서 가장 크고 눈에 띄는 큰 궁전의 요새를 세웠을까요? 아마도 이 장소는 전력적으로 볼 때 가치가 거의 없었지만 헤롯에게는 심오한 의미가 따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이 외딴 요새화된 궁전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기까지는 한동안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곳에는 원활한 물의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수원이 부족했고 예루살렘에서 산까지 거리가 말을 타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거리임을 감안할 때 그는 자신이 구상한 헤로디움이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샘물을 3.5마일의 수로를 통해 가져올 수 있도록 마련했고 지역의 수도를 헤로디움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목적은 즐거움과 쾌락의 장소인 큰 궁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의 멋진 궁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신하들이 볼 수도 있었고 4개의 탑 중에서 가장 높은 탑은 왕에게 그의 영토에 대한 전망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약 45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왕실 극장을 포함하여 헤롯이 사막의 휴양지로 쓸 다양한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기원전 15년에 헤로디움을 방문한 로마의 2인자이자 유대왕의 절친한 친구였던 마르쿠스 아그리파를 접대했으며 헤롯과 그의 귀빈들이 함께 앉았을 것입니다. 벽은 생생한 색감의 색고 풍경화로 장식되었고 가젤 같은 동물들의 구경거리도 제공되었을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10년경에 헤롯은 그의 영묘의 건설을 감독했습니다. 완공 후에 그는 말 그대로 산의 높이를 더욱 높이는 등
자기를 위한 기념물의 마지막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헤롯의 병사들은 주변 지역에서 헤로디움까지 자갈이 많은 흙과 바위를 운반하여 정상 주변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인력이 무제한으로 있더라도 약 수십 미터 높이의 흙을 모두 쌓고 마치 다듬은 모래성처럼 원래 경사면을 빗질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산 전체가 피라미드처럼 기념물로 변했습니다. 당시 유대 국경은 헤롯의 통치 기간 동안 조용했고 그로 인해 이 지역에 고용과 번영을 가져오는 야심찬 건축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가 완성한 주요 프로젝트로는 그 유명한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리코의 겨울궁전, 마사다 꼭대기에 있는 2개의 궁전, 가이사라 항구 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통치는 건축적인 업적보다 무자비함과 편집증으로 더 많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하인, 경호원을 고문하고 살해했으며 그의 진정한 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셀로와 같은 분노로 헤롯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두 번째 부인 마리암네가 간음을 저질렀다고 믿고 사형을 명령하기까지 했습니다. 헤롯의 장남이자 후계자인 다른 두 아들이 자신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왕을 설득했고 그러자 헤롯은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안티파트로스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안티파트로스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낫겠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 헤롯은 자신이 죽는 날에 애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염려하여 많은 저명한 사람들을 예리코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 초대한 그들을 모두 죽여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표시를 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리코에서 약 69세에 사망했을 때 모든 죄수들이 풀려났으며 사람들의 애통 대신에 온 기쁨이 온 땅을 가득 채웠던 것이죠. 이렇게 헤롯의 죽음 이후에 그의 시신에 대하여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헤롯의 시신이 고인의 지시에 따라 헤로디움으로 옮겨졌다. 고인이 된 왕은 자색 옷을 입었으며 그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었고 그 위에는 금관이 있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홀이 있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아리송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라 수세기 동안 학자들을 감질나게 한 미스터리가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1860년대 프랑스 탐험가 펠리시엔 드 솔시는 헤로디움의 커다란 웅덩이 중앙에서 헤롯의 무덤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리고 바르질리오 코르보 신부는 1963년부터 1967년까지 로마의 프란체스코 고고학 학부를 대신하여 정상에서 발굴 작업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 실리코밸리 지구물리학자 램버트 돌핀이 이끄는 팀은 음파 탐지기와 암석 관통 레이더를 사용하여 가장 높은 탑의 바닥을 헤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당시에 유대인 법이 생활 공간 내에 매장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탑에 매장하는 것은 어쩌면 상상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헤롯을 궁전 안에 묻어두는 것은 죽은 자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던 로마인과 유대인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2007년 4월 한 발굴팀이 산비탈에 묻혀있는 수백 개의 붉은 석회암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유대인 납골당과 일부 사건의 공통적인 모티브였던 섬세한 장미꽃을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은 그 붉은 석회암 조각의 일부를 재조립하면서
그것이 덮개가 있는 2.4m 이상의 석관의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게다가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높은 품질의 석관은 왕에게 적합한 관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또한 관이 조각난 상태로 보았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고의적으로 부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증오를 받던 군주의 안식처에 대한 그럴듯한 결과였던 걸까요? 이렇게 헤롯의 관이라고 여겨지는 석관의 파편을 찾은 지 2주 만에 인부들은 무덤 주변에 흩어져 있는 2개의 석관의 잔해를 추가로 발굴했습니다. 작업자들은 무덤에서 뼈 조각 몇 개를 발견했지만 그러한 작은 유해로 이들이 헤롯 가족의 것이라는 정보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면 붉은 석회한 장미로 장식된 석관이 확실하게 헤롯의 것이라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석관은 당시 이탈리아에서 지어진 다른 무덤의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결정적인 비문의 부재가 이것을 헤롯의 무덤이라고 확정 짓고 싶어하는 고고학자들의 골치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석관에 비문을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석관이 헤롯 왕의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찾았다고 떠들더니 서로 맞다 틀리다 논쟁을 벌이다가 이제는 그냥 맞다고 치자라고 하는 걸까요? 이처럼 그의 영묘라고 생각되는 곳에 발굴과 조립 등 아직 알아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은 헤로디움의 미스터리. 과연 이곳이 헤롯의 안식처였을까요? 아니면 그의 진정한 안식처는 다른 곳에서 누군가의 발견을 기다리는 걸까요? 어쩌면 이러한 모든 논란을 뒤로하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헤로디움 그 자체가 그의 무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고대 역사는 매혹적이지만 그 중에서도 고대 생물학 역사 또한 전 세계에 남아있는 화석으로 인해 매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이 지구 행성 세계의 숲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일부는 매우 오래된 반면 다른 숲은 놀라울 정도로 젊습니다. 콩고의 열대우림과 시베리아와 캐나다의 드넓은 삼림은 약 1만 년 정도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우림은 아마도 호주의 데인트리 열대우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선사시대의 숲이 북부 뉴욕에서 마치 불쑥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화석화된 숲은 연구자들이 고대 역사에 대한 이제까지의 가정과 연구 무대를 흩어놓을 정도의 또 다른 발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숲을 발견한 사람들은 뉴욕 박물관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뿌리 자체의 크기와 규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뉴욕 주립박물관의 퇴적암 큐레이터인 찰스는 오래된 채석장에 무너져가는 돌 위에서 뭔가 수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동료 린다 프랭크와 함께 사람들의 견학을 위해서 이 지역을 미리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발견된 유명한 길보아의 화석숲이 뉴욕 카이로에서 길을 따라 매우 짧은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의 훈련된 눈은 해양 암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었던 돌에서 여러 갈래의 흩어지는 도랑과 같은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대봉기 중기 즈음에 어느 날 카이로가 된 이곳은 당시에도 결코 바다 밑바닥에 있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닥에 보이는 매우 수상한 11개의 선을 한 지점으로 추적한 다음에
그들이 보여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 고대의 세상에 아직 숲이란 것이 낯설었다고 생각된 때의 것으로 보이는 고대의 매우 큰 나무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연구원들은 뿌리 자국을 추적함으로써 근처 길보아 숲보다 무려 이곳이 200만 년이나 더 오래된 시점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숲의 나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연구원들이 연구한 결과 화석 사냥꾼으로부터 카이로의 유적지가 보호된 것은 이들이 시야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 뉴욕의 고대 숲은 마치 그 시대 이후로 거의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곳에서 나온 새로운 증거는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3억 8,500만 년 전의 것일 수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매우 오래된 것처럼 보였는데 백악기, 쥐라기, 트라이아스기 등의 공룡 시대보다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석탄기보다 오래되었고 대봉기, 깊숙이까지 뻗어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고대 뉴욕의 열대우림은 알바니에서 남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카이로에 오래되어서 버려진 채석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연구원들은 긴 선사시대 나무의 화석화된 뿌리를 발견했던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지구 행성에서 생명체가 진화하는 단계 중에 초기의 시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정일 뿐입니다. 어쨌건 이 숲은 연구가들에 의해 추정되는 최초의 공룡이 출현한 시기보다 무려 1억 4천만 년 전의 것이며 알려진 가장 초기의 곤충보다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지구의 세계는 매우 다른 곳이었을까요? 그리고 현재 뉴욕 지역은 남쪽으로 약 30도 정도 벗어나 건조하고 온화했던 것일까요? 이처럼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여전히 추정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건 이러한 뉴욕 카이로에서의 발견은 이전에 뉴욕 길보아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화된 숲으로 여겨졌던 것보다 앞선 것입니다. 이 두 곳은 상대적으로 나이는 비슷하지만 카이로가 길보아보다 200만 년에서 300만 년 더 오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숲은 같은 숲이라고는 하지만 서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길보아의 숲은 나무들이 더 원시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나무가 아닌 양치류가 관련된 듯이 깊은 나무 뿌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카이로 숲은 오래전에 사라진 세계와 그 이후에 발생한 주요 전환점 기간에 대한 매우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지도 모르는 것이죠. 발견된 뿌리는 11m 너비의 놀라운 수평 방사형의 패턴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큰 뿌리와 잎이 있는 가지가 있는 시조나무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뉴욕 카이로에서 발견된 화석의 뿌리로 당시에 살아있는 숲을 재구성할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최초의 나무는 석탄계 삼림에서 자라는 양치류, 쇠뜨기, 석송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가 있기 이전의 지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 걸까요? 한편 연구에 따르면 고대 숲이 파괴된 원인은 대홍수로 추정됩니다. 그러한 대홍수로 인해서 뿌리 조직이 오늘날의 화석으로 보존되면서 나무가 파괴된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는 발견된 가장 큰 나무 근처에서 나온 또 다른 화석에 선사시대 물고기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카이로 숲의 발견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숲이 자라서 지구를 덮는 과도기를 보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이곳 카이로의 채석장 바닥에 이 큰 뿌리의 구조가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죠. 연구원들은 현장에서 3가지 유형의 나무를 발견했는데 이는 고대 숲이 여러 종의 나무로 구성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종은 현대 치녀스와 유사해 보였으며 평평한 녹색의 잎을 진화시킨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종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구상의 생명 형성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나무가 이와 같은 뿌리의 무리를 만들게 되면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그것을 가두는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정확히 언제 나무로 진화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카이로에서의 발견으로 약 2천만 년 전에 전환이 시작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고생물학자는 이러한 뿌리 시스템의 크기가 이제까지의 연구에 대한 추측과 실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구자들은 이처럼 크고 복잡한 뿌리 체계를 가진 나무가 지질학적 역사 초기에는 발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카이로의 흔적은 주변 생물들의 생명을 부활시키고 양육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 번성하면서 지구 전체를 덮는 과정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발견으로 인해 우리가 생각하던 숲이 장차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줄지도 모릅니다. 이제까지 발견된 초기 화석의 증거에서 우리가 알아낸 것에 비해 카이로 숲의 뿌리의 주인이었던 나무는 다른 식물에 비해서 매우 빠르게 변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카이로 숲의 뿌리가 발견되기 전에는 대봉기말의 석탄계에만 비늘이 있는 식물이 존재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으로 인해 숲이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진화했다는 이론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뿌리가 발견된 채석장의 바닥은 럭비 경기장 크기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대 숲의 표면 바로 아래를 가로지르고 있던 층이었습니다. 사실 숲의 나이를 학계 정론상으로 본다면 이 시기의 지구에는 새도, 육상 척추동물도, 심지어 어떤 동물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이 공룡도 이 숲이 나타난 지 1억 5천만 년 이후에나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숲의 화석에 따르면 뭔가 살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고, 동물은 모르더라도 다른 곤충이 서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카이로에 있는 이 나무의 깊은 뿌리는 토양 안팎의 암석을 관통하여 부수고 있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과정을 풍화라고 부르는데, 대기에서 CO2를 끌어당겨 지하수에서 탄산염 이온으로 바꾸는 화학 반응을 촉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하수는 다시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가 또 다른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대의 대기 중의 CO2 수준은 나무가 우거진 숲이 나타난 직후에 풍화와 함께 그에 따른 파괴 효과로 인해 현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수천만 년 전에는 CO2가 오늘날보다 무려 10배에서 15배 정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기 중에 너무 많아 보이는 CO2가 거대한 숲으로 인해 제거되면서 3억 년 전에는 대기의 약 35%의 산소 수준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점차적으로 그 당시에 거대한 곤충의 진화로 이어졌을 수도 있으며, 그러한 곤충의 일부는 날개 길이만 해도 70cm였고 그들이 바로 이 고대 숲에 살았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 카이로 숲이 생겨난 이후 수천만 년이 지난 후에도 자라나는 나무들은 현대 기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 숲에 화석화된 잔해들이 어떻게 석탄을 형성하여 오늘날의 산업혁명을 촉발했는지에 대해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신기한 점은 이곳 카이로 유적지에서 약 40km 떨어진 뉴욕 길보아에서 3억 8,200만 년 된 표본이 들어있는 화석의 숲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길보아의 화석 뿌리는 양치류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더 원시적인 나무에 속하기 때문에 나무가 우거진 깊은 뿌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카이로 현장에서 자란 나무가 어쩌면 돌연변이처럼 매우 혁신적인 나무로 보인다는 점이 특이한 것입니다.
이들은 큰 뿌리 시스템이 있는 나무로서 그 이전에는 없었던 형태였고 매우 현대적인 모습을 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나무와 숲의 진화는 지구의 기후와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숲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함으로써 온실가스 수준을 현대 수준으로 낮추어 지구를 크게 냉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화석 연구는 오늘날의 산림벌채와 기후변화 관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기후변화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데 중요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어쨌건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지금으로부터 약 4억 2천만 년에서 3억 5천만 년 전에 가장 큰 나무는 높이가 불과 몇 피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나무 대신 거대한 고대의 유기체가 높이 8m, 너비가 1m에 달하는 몸통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곰팡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굴된 거대한 화석 곰팡이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6m 크기의 균류라고 말한다면 정말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적어도 먼 옛날에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꽤 큰 나무들에 익숙해 있지만 그 당시 식물은 키가 몇 피트, 그리고 무척추동물은 매우 작았고 육상의 척추동물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프로토텍사이트로 알려진 유기체의 화석이 1859년 캐나다 이네이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로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30년 동안이나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일부 과학자들은 지으류,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은 곰팡이라고 불렀으며 또 다른 과학자들은 그것이 일종의 나무라는 개념에 집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까이서 보면 많은 다른 것들을 연상시키지만 그 누구도 이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커서 누군가 그것이 뭐다 라고 말할 때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8m 높이의 지으류가 있을 수 있냐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프로토텍사이트가 초기 균류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러한 거대한 구조가 곰팡이일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100년이 넘는 발굴 작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학으로는 고대 지구를 지배했던 이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의 나무가 얼마나 오래되었든 그 이전에 버섯류의 곰팡이가 세상을 지배했든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수많은 의문이 남아있으며 또한 탐험해야 할 길은 여전히 아주 기나긴 여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태초의 지구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전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모습으로 시작된 것이었을까요?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